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이익이 늘면서 비금융법인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국내 부분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8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에 51조 9천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비금융법인의 이 순자금 운용액은 20조 8천억 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음에도 반도체를 비롯해 이 대형주가 대부분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실패하면서 조선주가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스피 반등의 전환점이 되리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에서 팔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장중 10% 가까이 빠지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낙폭을 줄여 6.9%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1% 하락하는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주 대부분 하락하며 코스피는 4.9% 내려 사흘 만에 다시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는 당일 하락 다음 날 상승 그 다음 날 하락하거나 이틀 연속 상승하다 다음 날 하락하는 등 반드시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가 실패한 점도 조선주 급락을 불러오며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달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AI 과잉 투자 우려가 촉발한 코스피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 전망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인 주가 흐름은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어닝 시즌에서 미국 AI 투자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1.9% 내린 83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은 처벌이 안 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 장무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도를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엔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경감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며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장경감에게 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제19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호중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보안 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법정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 등을 모르고 이에 따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끌어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실 대응과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장 조사한 국조특위가 이번엔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상황실 대응, CCTV 사각지대 등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화를 받고도 자체 확인하는 데만 선관위가 50분씩 소요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침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 또한 55분이 걸려서 그 CCTV가 비추는 곳이 사각지대가 많고 또 심지어 복도 쪽 출입문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CCTV 제출을 좀 미루고 있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이 제안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문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송 전 검증을 제안하며 총 9시간, 인력 440명, 예산 5천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와 동일하다는 투표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투표지 유무효 판단을 구하는 선거 쟁송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이 법적 효력이 없는 재검표가 국민의 의구심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4일 1차 청문회엔 중앙선관위원 전원 등 증인 97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행안부, 국방부 장관을 부를지를 놓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행안부나 청와대가 이 사태가 발생한 즉시 바로 인지를 했으면 참정권 침해라는 사달이 났겠느냐. 정쟁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개 재검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 재검표 목적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각 당 내부 조율과 여야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이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잇따라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업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원 1명, 송파, 강남, 강서, 중랑, 마포, 관악, 그리고 서대문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등 모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과 또 상급위원회 간 소통 과정, 투표용지 인쇄 계약 체결 경위 및 납품 과정 전반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배재고등학교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와 관련해 재심 신청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와 배재고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구협회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배재고는 이번 청룡기 대회 몰수패에 이어 다음 달 개최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돼 3학년 선수들의 진학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 교장과 총동창회가 야구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을 한 서울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현 광주 제1고등학교장은 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하도록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이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홍경표 광주1고 총동창회장은 배재고 학생들을 넓은 관용으로 품어 안고자 한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등학교의 조롱 응원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실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과 조롱 논란을 부른 그 응원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는 89.3%에 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수업 중 발언, 심지어는 과제나 발표물에도 등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에 대한 조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끝마다 이제 이 끝에 노라는 말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운지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부엉이 바위 뭐 이런 얘기들을 각종 과제물과 자신들의 어떤 은어 속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세대 계층 비하나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사가 보기엔 중학교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래 집단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가 혐오 표현을 해도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혐오 밈을 접하는 경로는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 선생님들은 훈육을 하다 자칫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 민원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 더불어 아예 학칙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을 하루 만에 되받아쳤고 각 진영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거로 관측되는 정청래 전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김민석 전 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로망이란 발언을 한 거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라며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한 김 전 총리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세태세로 전환한 건데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낸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로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히라며 압박에 나선 친청계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등도 가세하며 계파 간 충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를 압박했고 출마를 검토 중인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이현주 의원과 합당 흔들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당권 레이스에는 더욱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 뒷받침 의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별 선호 순서를 적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고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자를 정하게 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일.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3파전이 예상되는 각 후보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선거 뒤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하자 당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맞불 제소까지 예고됐지만 당권파는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는 일 아니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내부 총질을 넘어선 재발등 찍기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려 하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한과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눴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려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이성을 되찾으란 충고가 나왔고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아예 장 대표를 맞불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 대상과 수위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진행에 힘을 실었지만 당권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냐며 또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현안과 관계없이 정해놓은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70건에 달하는 접수한 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징계 개시 여부나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이후에도 속도전 대신 신중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깊어진 당 내용을 수습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위탁말법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또 혐오 낙인이 남발할 거라면서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악법에다 위헌인 만큼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법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318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양도세를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 매매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하지 않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80여 명이 731억 원을 탈루한 가운데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탈세는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 주택자인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엄마 친구에게 팔고 남은 2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인에게 판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원의 양도세가 추징됐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서울 마영성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사들였는데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도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세제 개편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매수가 아닌 거주라는 원칙 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넘게 물엿이나 액상, 과당 등 전분당과 전분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지난 4월 검찰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7,4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엿과 액상과당, 포도당 등 전분당과 전분은 가공용 옥수수를 수입해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음료나 빙과 등 온갖 가공식품, 나아가 병원 수액이나 종이, 철강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쓰여 값이 오르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대상과 삼양사, 사조 CPK, CJ제일제당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가격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국내 시장을 90% 넘게 과점하고 있는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다른 업체에 파는 제품값을 13번 짬짬이 했습니다. 각사 팀장급이 모인 회의 칠판에 빼곡하게 합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제 옥수수값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빨리 최대한 올렸고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미뤘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기보다 값을 최대 73%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 또 정부가 물가 때문에 매년 수입 옥수수 200만 톤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때도 짬짬이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적용한 저희 부과 기준율은 15% 매우 중단 행위로 보았습니다. 7개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사료 등으로 쓰이는 전분당 부산물 판매 가격도 담합한 혐의가 나와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위법이 인정되면 이번 제재까지 합쳐 최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임차 점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홈플러스 임차 점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이자 수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홈플러스에 세를 내준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한 이 금융권의 간접적인 위험 노출, 익스포저와 혹시 모를 파급 효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레인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재판에 대해 내란 특검이 낸 중계 허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 생중계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중계하고 있지만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달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후보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나던 차량에서 선거 유세 중인 후보에게 날아든 음료수 컵. 컵을 피하려다 넘어진 후보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난 4월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치 테러를 당했다며 알린 이야기입니다. 정 후보는 테러를 당한 젊은 정치인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됐고
다른 후보들도 테러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던지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조사했더니 정 후보와 알고 지낸 헬스 트레이너로 드러났습니다. 테러가 아닌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는 정 후보를 향했고 개혁신당은 부산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달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5%의 득표율로 낙선한 정 후보는 곧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고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이 군공항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관건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광주 군공항의 이전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마련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 4월.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거의 10년 만입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후보지 심사와 무안군 주민투표와 공청회, 무안군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전투기 소음 등에 따른 주민 피해 여부 등 환경 영향 평가 등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무안군은 국가적 인센티브 등 3대 요구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대구 군공항은 지난 2020년 경북 의성과 군위군 일대로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최종 확정됐는데도 이전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공항은 작전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먼저 완공한 뒤 단계적 이전이 진행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러나 광주 군공항의 인원과 장비,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소산을 하면 무안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첫날은 유럽과 북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해 방산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K-방산 세일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과 차례로 인사합니다. 우천으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공항 출발 행사를 마치고 닷새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하면 첫 공식 일정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1 위터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양측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엽니다. 취임 이후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찾는 이 대통령은 방산 포럼에 참석해 세계 국방비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력 의지를 피력합니다. 이번 방산 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 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시기상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수주가 불발된 직후인 만큼
정상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에 적극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 방산을 중심으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모두 물러나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출범한 K축구 혁신위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충격적인 32강 진출 실패 이후 먼저 사퇴한 데 이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K축구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혁신 대상의 상징적 인물 2명이 축구협회를 잇따라 떠났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혁신위 활동 기한도 차기 집행부 구성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피파 정관에 따라야 하는 단체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핵심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부 입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입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사과문에서 선거제도는 피파,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피파 뒤에 숨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논란을 줄여야 하는 건 혁신위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혁신위의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협회에 어떤 산하 단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문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특정 세력이 아닌 축구인과 축구팬 모두의 축구협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파울로 벤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9월부터 약 4년 4개월간 대표팀을 이끌며 단일 임기 기준 역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도 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월드컵 판정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에게 판정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벨기에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직접 봤고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출전 정지 결정 번복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논란의 중심에선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피파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자신은 이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지난해 뜬금없이 피파 평화상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this is your prize. This is your peace prize.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인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규칙을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럽 축구연맹은 피파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미국 내에서도 미국 축구에 부패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철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의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의 판정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면서 테헤란이 복수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휴전 이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 도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전 첫날 숨진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메네이의 유해가 종교 도시 곰으로 이동하기 전 고별 운구 행사에 나서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십만 명이 몰린 겁니다. 엿새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آمریکا پدر ما را کشته پدرش رو باید بکشیم انتقام پدر را باید بگیریم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보도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낼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를 짧은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위해를 가하려는 이란 지도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장례식장을 뒤덮은 복수 여론과 양측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상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오만 앞바다에서 남하하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도중 발생을 했는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검문하던 팔레스타인 차량 안에 섬광탄을 투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던 경찰은 갑자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차량 안으로 던집니다.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도 막아섭니다. 잠시 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팔레스타인 2명이 황급히 차량 안에서 뛰어나옵니다. 검문하던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이 차량 안에 섬광탄을 던진 건데 미 CNN 방송은 지난 5일 동예루살렘 칼란디아 난민 캠프에서 포착된 영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난민 캠프를 급습해 16살 소년이 숨지고 또 다른 10대 3명도 다친 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قتلا للمجتمع الغزي بأكمله كل يوم شهداء كل يوم شهداء سواء نساء أو رجال أو أطفال.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이스라엘 경찰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 군과 경찰이 구급차도 막아서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So the 4-month-old baby died
after Israeli forces refused to open a gate blocking the main entrance to his village, delaying his access to medical care while an ambulance was waiting on the other side.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속임수일 뿐이라며 가자지구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충남 금산에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며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원 기자입니다. 길에서 벗어난 대형 버스가 45도 기울어져 서 있습니다. 출입문이 바닥으로 향하면서 승객들은 운전석 창문으로 한 명씩 탈출합니다. 사람 빼려고. 앞에 보면 다 나올 거야. 다 나오고.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던 오전 9시 20분쯤 충남 금산 왕복 1차로 도로에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배수로로 빠졌습니다. 단체 여행을 가던 60, 70대 승객 41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구조됐습니다. SUV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를 나오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승용차 옆으로 다른 차들이 아찔하게 달립니다. 같은 시각 경인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연기를 보고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동승자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검찰이 인천에서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2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장기간 방임으로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A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1명이 탈진해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신 가운데 21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11일 만에 엄마와 어린아이 등 4명이 극적으로 추가 구조됐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 4배에 달하는 시간을 버티며 기적처럼 생還했지만 사망자는 3,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몰된 건물 잔해 아래에 흙더미를 뒤집어 쓴 여성과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2명이 엄마 품에 안겨 11일을 버틴 겁니다. 엄마는 아이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양호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눈을 뜨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건물 잔해에서 남성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무려 267시간 만입니다. 생존 마지노선으로 보는 72시간 골든타임에 4배에 달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 구조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민방위대나 방위군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가족들이 맨손으로 자네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딸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아버지는 제때 구조대를 보냈으면 살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muerta, pero nosotros queremos reclamar los cuerpos de nuestros familiares. Es injusto, es inhumano todo lo que está sucediendo. 사상자가 계속 늘면서 현재까지 3,300여 명이 사망하고 16,0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최대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주에선 시신 수백 구를 신원 확인도 없이 공동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과 식수 부족에 전기까지 끊기면서
현 정부에 대한 이재민들의 고통과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월드투어 아리랑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팝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에서 공연했습니다. 이틀간 펼쳐지는 공연과 함께 런던 도심에서는 BTS를 맞이하는 특별 행사들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7멤버가 무대에 등장하자 6만 4천여 석을 가득 메운 공연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신곡 훌리건의 강렬한 비트와 안무가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화려한 오프닝 무대가 펼쳐집니다. 삶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헤엄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몽환적으로 표현한 스윙. 아리랑이란 주제에 걸맞게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연출도 매혹적입니다. 인기곡 버터, 다이너마이트까지 흐르면서 공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BTS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로 공연장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Their music transcends language. It transcends everything. They'll always find you when they need them. The love and respect they show each other and among their fans, it's so amazing. Really, I love them so much because of this. BTS의 공연 개막에 맞춰 런던의 랜드마크, 런던 아이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템스강 위에는 아리랑 로고 조형물을 실은 대형 보트가 띄워졌습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팬들을 위해 BTS의 무대 의상과 뮤직비디오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 티켓 2,600장은 온라인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한복, 전시, 전통문화 등 보다 다양한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측면들을 한류 팬들에게 선보이고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북중미 여러 도시를 거쳐 유럽에 상륙한 BTS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런던으로 왔습니다. 런던을 사로잡은 BTS는 남은 공연을 마친 뒤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이어갑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내일은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충남과 전북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 150mm 이상, 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체감온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검찰이 경찰의 특별수사와 별개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장윤기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장은 긴급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현직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주 장윤기 수사팀장 등을 입건한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 서부경찰서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윤기의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건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장은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의 인멸 정황은
경찰청 수사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 유착 의혹을 받는 장윤기 아버지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 장 씨 아버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법 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경찰 단계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 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의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모여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부실 수사 논란은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영 감춰졌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당내 이견이 없다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인 명령인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미래 대응 기금을 특별법 형태로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대혁현 재정기획 보좌관은 오늘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 방송에서 추가 세수를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미래 대응 기금을 고안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깝게는 오는 8월 말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음에도 이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주가 대부분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가 실패하면서 조선주가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스피 반등의 전환점이 되리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에서 팔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장중 10% 가까이 빠지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낙폭을 줄여 6.9%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6.1% 하락하는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주 대부분 하락하며 코스피는 4.9% 내려 사흘 만에 다시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는 당일 하락 다음 날 상승 그 다음 날 하락하거나 이틀 연속 상승하다 다음 날 하락하는 등 반드시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가 실패한 점도 조선주 급락을 불러오며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달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AI 과잉 투자 우려가 촉발한 코스피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 전망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인 주가 흐름은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어닝 시즌에서 미국 AI 투자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1.9% 내린 83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AI 무한 경쟁 시대의 승전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극심한 경력직 선호 현상 탓에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유독 뚜렷하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얻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굳건한 일자리를 가진 내부자에게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0대 이상 일자리가 20만 개 넘게 늘어난 반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일자리는 21만 개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세제 개편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매수가 아닌 거주라는 원칙 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검찰과 달리 친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고 돌볼 수 있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즐겁게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장기간 방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약 2개월 동안 극심한 배고픔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도 매우 크다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는데도 A씨가 방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라며 반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점으로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A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이의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해온 미혼모가 양육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 105시간 넘게 집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놀이동산 등을 찾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선고일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살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방사선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20대 계약직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출근하기 싫다고 말하는 등 주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군산경찰서에서 전북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1명이 탈진해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신 가운데 21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던 30대 운전자 A씨가 던진 음료 컵에 맞고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컵을 던진 A씨와 정 후보가 사건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자작극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새벽에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다가 또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하루에도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다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운 채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살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금산에는 시간당 58.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영동과 서천, 전북 군산과 무주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쳤지만 곧바로 폭염의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바지도 다 젖고 몸도 다 젖고 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근데 낮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강해서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좀 많이 찝찝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영남 등 남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낮에 전북 정읍 태인면은 35.1도, 부안 줄포면도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져 경기 여주 가남읍의 체감 온도는 35.8도, 광주 34.5도, 경주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더운 열기 위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은 중부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체전선이 크게 이동하는 대신에 한 군데 머무르게 되면서 비구름대가 고정돼서 영향을 주게 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이번 장마는 호우와 더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회의에서 산사태 발생이나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바지와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밤부터 새벽까지 취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하천 주변과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게 대피소를 사전 안내하는 등 대피 체계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반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야산에서 풀을 베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관군이 총력 지원했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전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는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면 교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난 1년간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3,6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수조 원대 산업 투자 제안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다져진 나토 동맹의 벽은 높았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 잠수함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산의 호환성과 우리 군이 경험하지 못한 북극해 작전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독일은 같은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손잡고 잠수함 조기 인도를 약속하며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The German government, the Norwegian government have offered, and this works, to make available some of their slots in the production of these submarines so that we can receive submarines earlier. 정부는 불리한 환경에서 선전했다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 수출 실패를 딛고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던 K2 전차 사례가 재현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K방산의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집권 이후 유럽 내 안보 결속은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에선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언 기조와 함께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수백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토 시장을 공략하려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더 촘촘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림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42분 정상 분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팰컨 9에 실려 발사된 지 2시간 30분 만에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성은 오늘 오후 7시 3분에 노르웨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자,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이 독일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화오션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12척 전량 계약 대신 단계별 분할 발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년여의 본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역전과 후속 수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일단 나토 동맹과 유럽 공급망을 앞세운 독일 TKMS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단순한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하며 반전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향후 도입 물량과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you committing to 12 submarines, and does Canada need that many? Well, that will be part of the negotiation. We say up to advisedly. We may want to keep some flexibility. 본계약 체결까지 예상되는 협상 기간은 약 2년. 현재 다수의 잠수함 사업을 병행해 생산 병목을 겪고 있는 유럽 방산업계가 과연 조기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대안카드로 지정된 한화오션이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언급한 역대 최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한화오션에 유리한 대목입니다. 지난 2년간 현지 20여 개 방산 기업과 선제적으로 구축해둔 촘촘한 협력망이 추가 물량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카니 총리 역시 한화오션의 탁월한 제안을 언급하며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areas where Canada and Korea are cooperating. There are many more where we can deepen that. And it's, I said it a moment ago in my prepared remarks, a critical strategic partner of Canada. 유럽의 견고한 안보 장벽에 막혀 1라운드는 내줬지만 압도적인 납기 능력과 검증된 성능을 앞세운 K방산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그리고 해군의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가 불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도전은 계속된다고 평가한 걸 두고 잘 싸운 건 기업이고 진 건 정부라고 혹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건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첫날은 유럽과 북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해 방산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K방산 세일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과 차례로 인사합니다. 우천으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공항 출발 행사를 마치고 닷새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하면 첫 공식 일정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1 위터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양측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엽니다. 취임 이후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찾는 이 대통령은 방산 포럼에 참석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력 의지를 피력합니다. 이번 방산 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 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시기상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수주가 불발된 직후인 만큼 정상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에 적극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 방산을 중심으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혐오 표현인지를 국가 권력이 가려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원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정부 여당이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구호부터 아이돌 사투리 한마디에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국 정권 찬양만 남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일종의 지금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 성역화하면서 그거 지금 입틀막 아닙니까?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게 야당의 태도냐 발끈했습니다.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당연히 보장될 거라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적극 신고 고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보이콧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구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에 89조 원을 웃도는 세계 1위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000선을 이탈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다.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도의 수치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10%가 오른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 1,800%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2분기에 거의 적자였거든요. 반도체가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데 작년에 간신히 적자를 넘어서 조금 흑자 이제 돌아서는 그 상태인데 거기다 비하니까 이건 1,800%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뭐 좀 기저 효과 때문에 1,800이라는 수치는 현실감이 없고요. 다만 89조라는 그 금액 그거 자체 대단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한 분기에 민간 기업이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85조 정도를 한번 기록해서 세계 제일이다 했는데 이것도 가볍게 넘어섰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89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하고의 성과급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더 주기로 했고 그게 지금 약 17조 정도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89에서 17조를 더한 106조 정도가 되는 거죠. 100조도 넘어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자, 일각에서는 아직도 직원들한테 성과급 안 줬는데 이렇게 안 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주건 안 주건요.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 회계장부 치료할 때는 그만한 금액을 떼서 그것을 비용으로 충당금 계정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17조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은 뭐 시장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 엄청난 어닝 스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뛰어넘고 애플도 뛰어넘는 세계 1위의 영업 실적입니다. 이 매출 견인한 거는 역시 이 메모리겠죠? 메모리 가격 급등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가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 인공지능의 그 슈퍼 사이클 랠리가 바로 메모리에 와 닿아 있습니다. 메모리라 하면 우리 흔히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SSD 요 세 개인데 이게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0배, 200배 오른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판 게 아니에요. 물건 판 양은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못 팔았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이 몇백 배씩 오르다 보니까 판매 가격도 오르고 특히 마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장사를 잘했다. 저것은 단군 이래 아니 세계 역사상 한 기업이 한 분기에 100조가량을 이익을 낸다는 거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엄청난 신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회사 실적에 비례한다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많이 올라 있다면 수록 이번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 오른 폭만큼 실적이 안 올랐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실적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도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는 압력, 오르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개장하는 동시에 모간 스탠리라는 곳, 우리나라하고 악연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끝났어. 그래서 비중 축소해. 보통 이런 투자 의견을 내면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점잖하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아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이 세 회사 비중 축소는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모간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
팔아라. 이러니까 세계가 놀란 거죠. 그래서 모간 스탠리의 보고서 나오는 순간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진 것은 실적이 너무 좋았으나 실적이 너무 나빠서 그와는 상관관계가 좀 적고 오히려 모간 스탠리의 그런 저주의 보고서 이게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까지 오늘 하락한 이유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좀 그대로라면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더라도 실적이 더 좋으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 아니라 모간 스탠리 할아버지가 주가 떨어진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 중요한데요. 그런데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그 보고서의 내용, 그 논리를 보면 증권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공감대가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형성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90% 올랐어요. 2분기에 60% 올랐거든요. 이건 대단히 높은 실적이에요. 그런데 오른 데서 더 오른 거니까 사실 2분기가 더 높은 거죠. 1분기 90% 오른 상태에 그것을 분모로 놓고 2분기에 60%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간 스탠리 보고서에 보면 3분기에는 그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90% 성장하다가 10% 뚝 떨어진다. 이래 되면 충격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보고서 3분기에 떨어진다, 4분기에는 그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100% 맞다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 지금 실적은 과거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3분기에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과거를 보고, 자,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미래를 보고 갑니다. 근데 3분기에 지금보다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 공포가 오늘의 모간 스탠리의 저주 보고서하고 합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하이닉스도 미국에 상장하고 이제 여전히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서 반도체의 성적표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특히 오늘 코스피가 급락한 배경으로 하나 더 꼽아보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실패가 좀 꼽히기도 하던데 하나오션이 결국 독일에 밀려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액 경제 타격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경제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폭발적인 실적을 냈는데 반해서 이 조선업체 한화오션은 60조 원의 수주를 하겠다고 사실상 이겼다 해서 좀 미리 축포를 좀 터뜨린 감도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딴다. 마치 딴 것처럼 전제로 한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캐나다의 반응은 달랐고 캐나다는 하나오션이 아니다. 독일이다. 독일의 TKMC다 해서 독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앞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 그 차순위 우리가 협상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60조란 금액을 했는데 저것을 이미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은 독일이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 건너갔다. 큰 어떤 대열을 놓쳤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2년간의 그 과정에서 후속 수주 기대감이 또 남아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앞에 독일이 잘 안 되면 협상을 2년간 하니까 그래서 삐걱대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독일이 실수할 리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독일이 목숨 걸고 지금 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캐나다에 12척 60조는 날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캐나다에 죽은 자식 잡고 계속해서 그 오래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좀 자가당 오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검찰이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에 국내 정유사들이 이제 담합을 했다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미국 전쟁 이후에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기소를 했는데 이 효과를 더하면 금액이 큽니다.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전쟁 초기에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최고 가격 제도라는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 현대오일, 저기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거고요. 또 GS 칼텍스 등이 가격 흐름에서 추종해서 오를 때 돈 좀 더 벌어보자 해서 현재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무시했다. 특히 그 와중에서 담합을 했다. 담합은 범죄입니다. 서로 가격을 얼마 이상만 받기로 하자.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정거래법상 처벌 강도도 상당히 높은데 금액도 26조나 된다. 자, 그러면서 특히 그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정유회사들이 비축유가 있는데도 비축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단기적으로 좀 적어진다 하더라도 비축유를 쓰면 가격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우리 비축유는 절대 손대지 말고 중동에서 들어오는 오늘 현재 가격만 해서 일정 가격 이상을 받기로 했다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게 맞다면 저건 범죄죠. 그런데 이제 그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2년 전부터 하나의 관행이었다. 담합할 의사가 없고 정보를 전화로 좀 주고받고 했다. 그런데 정보 공유한 것 저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사실상 그 위반을 했을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앙 사태를 악용해서 몇몇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고 그것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줘왔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 대목은 정말 앞으로의 경제 관행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심했는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영서와 수도권, 충북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최대 100에서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출을 하신다면 맨홀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비로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에는 맨홀 위치를 숙지해 놓는 것이 좋고요. 또 맨홀이 덜컹거리거나 맨홀 주변에 물고임, 기포 발생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과 강릉 아침 기온이 24도, 체감 온도는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서울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로 예년보다 높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전 29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